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여수의 위령탑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래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들었던 낚시를 많이 좋아하던 선배의 이야기가 떠올라 말해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여천공단에 위치한 삼성 계열사로 합성수지 원료를 주로 생산하던 곳으로 지금은 롯데첨단 소재로 바뀐 곳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알게 된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름철에는 밤낚시를 즐겨 다니곤 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과에 근무하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선배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저녁 근무를 마칠 때면 퇴근과 동시에 밤낚시를 즐겨하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여수 만성리 터널과 레일바이크 타는 곳 사이에 보면 위령탑이 놓여있는 곳이 있고 그 장소가 조금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그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건너편 레일바이크 레일을 지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합니다. 지금은 레일바이크 타는 레일이지만 예전에는 철길이었습니다. 만성리 터널은 일제시대 때 양민들이 동원되어 강제노역으로 터널을 팠다고 하는데 터널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 강제노역자들의 목을 베어 위령탑이 놓여있는 곳에 머리만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저 같은 경우엔 주변 어른들께서 그곳에 지나다닐 때마다 돌을 3개씩 던져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추모의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선배는 그날도 저녁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바로 그 장소로 이동해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두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질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서 잠이나 잘까 하는 순간에 뒤쪽 갯바위 위에서 낚시객 2사람이 후레쉬를 들고 내려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2사람의 낚시객이 와서 채비를 펴고 난 뒤부터 갑작스레 폭발적인 입질이 오기 시작했고 옆 2사람과 정신없이 고기를 낚아내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의 얘기에 의하면 무슨 양식장에 들어온 줄 알았답니다. 1시간 남짓 낚시 평생 기록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낚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굵은 소나기로 바뀌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서둘러 채비를 거두며 옆 낚시객들에게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말하려고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전까지 있던 2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듯 고요 속의 빗소리만 멍하게 들려오더랍니다. 귀신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스치는 순간 본능적으로 갯바위 위쪽에 철길 레일 쪽으로 뛰쳐 올라갔고 뒤를 보면 분명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에 올랐다 죽을 힘을 다해 차를 몰아 곧장 집으로 뛰쳐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 기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다고 합니다. 저는 헛걸음 본 게 아니냐며 웃었으나 그 선배의 목소리는 충분히 두려워 보여 믿음 쪽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무언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오후 5시에 퇴근하자마자 그 선배 집에 찾아가 나와 같이 그 갯바위에 가보자고 설득하여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갯바위를 가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새벽부터 그때까지 아무도 안 왔는지 그 선배의 낚시 장비와 고기가 가득 든 그물망이 방금 전까지 낚시하던 모습으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도 소름 돋았지만 낚시 장비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도 지지 않은 벌건 대낮의 오싹함을 느낀 저는 서둘러 그 선배의 장비를 챙겨 그 갯바위를 나왔고 저는 이후로 그 갯바위로 낚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는 정말 귀신을 본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숙명여대 괴담. 1990년 6월경 6살 소녀 곽재은 양이 아파트 내 유치원에서 하교하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다음날 어떤 젊은 여성이 재은이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했고 범인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대며 계좌로 5천만 원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가명 계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죠. 재은 양의 부모님은 시키는 대로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의 본점 및 서울 시내 모든 지점 그리고 전산실의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6월 29일 범인이 3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이 인출한 본점의 ATM기로 주변으로 경찰을 배치시켰고 이후 근처 명동 롯데백화점의 ATM기에서 돈을 빼내고 도주하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홍순영으로 경찰에 잡힌 그녀는 자신의 심부름꾼이며 공범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역까지 데려가서 공범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서울역까지 왔던 홍순영이 갑자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형사들은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 잡혀간 홍순영은 며칠간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범인이 아니고 시킨 남자가 따로 있다는 말을 했지만 그녀가 주장한 공범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다시 그녀를 취조했습니다. 결국 홍순영은 자기 혼자서 곽재은을 유괴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건물의 물탱크 뒤에 재은 양의 시신을 은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인 홍순영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자신이 입시 실패를 숨기기 위해 학력 위조로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했고 위조 학생증까지 만들고 숙명여대 MT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자신을 의심하는 학우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마구 썼으며 빚까지 생기자 유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치원 인근을 돌면서 유치원의 우산꽂이에 달려있는 재은 양의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선정해서 하교하는 재은 양을 유괴한 다음 아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목졸라 살해하고 숙명여대의 물탱크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범인인 홍순영은 1년 뒤 사형당했죠. 홍순영이 가짜 학생으로 다녔던 숙명여대에선 이 사건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재은 양이 살해되고 유기된 음악대학 건물에서 아이의 영혼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에 순찰 중인 수희가 엄마를 찾아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던지 혹은 밤에 음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이 갑자기 물이 떨어지자 고개를 드니 물에 젖은 아이가 천정에 있었다던 목격담이 퍼졌고 이런 아이의 유령 목격담이 계속 들리자 숙명여대의 음악과 학생들은 매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등을 상에 올려 아이를 달래는 치성을 지냈다고 하죠. 세 번째 이야기, 폐허. 상당히 예전의 일이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너무 반가워서 같이 한잔하러 자리를 옮겼다. 그때 나도 그 친구도 둘 다 프리터 신세로 하루살이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방송국이라서 연예인 누구를 반대하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사는 곳도 의외로 가까웠기 때문에 가끔씩 만나서 놀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가 잔뜩 흥분해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 비디오 테이프와 더러운 서류였다. 겉을 라벨에는 심령 폐허에 도전하다 라고 매직으로 굵게 쓰여 있었고 그 위에 빨간색의 매직으로 커다랗게 X자가 그려져 있었다. 너덜너덜한 서류는 대충 보니 방송 대본이었다. 날짜는 상당히 예전 것으로 한창 심령물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다. 친구는 방송국 보관소에서 버리는 물건들 중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비디오는 평범한 플레이어로는 재생이 불가능한 타입이어서 지인이 경영하는 전문샵에 가서 틀어보았지만 내용물은 지워져 있었다. 친구는 이렇게 된 거 직접 찾아가 보자고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시 귀신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겠다는 생각마저 하며 같이 탐험을 가기로 했던 것이다. 친구가 선배에게 자동차를 빌려왔다. 텅텅 빈 고속도로를 타고 대본에 적혀있는 장소로 출발했다. 우리가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장소가 전혀 의외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폭포나 자살자가 많은 다리같이 흔한 장소가 아니라 국가시설이었다. 그냥 없던 시험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라고만 밝혀두겠다. 장소가 전혀 의외의 장소이기도 하고 중단된 기획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귀신이 나오는 곳일 거라고 친구는 잔뜩 들떠 있었다. 그곳은 첩첩산중 안에 위치해 있었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자동차 바퀴 자국을 더듬어가며 자동차를 타고 덤불 속을 헤쳐 들어갔다. 위험할 정도의 급경사기를 거슬러 올라갔다. 주변은 거의 벼랑이었다. 방송국에서 기획 단계에서 닦아놓은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정면에는 커다란 게이트 같은 것으로 막혀 폐쇄되어 있었다. 더 이상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순간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다. 거대한 건물이 있었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폐허였다. 폐허라기에는 깨진 창문이나 그 흔한 낙서도 없었다. 오히려 깔끔했다. 사용되기 전이라는 느낌이었다. 친구는 갑자기 흥분이 사그라든 모습이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며 겁을 먹기 시작했다. 하긴 생각해보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적막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거의 저녁대로 건물은 암적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만두자고 나를 설득했다. 네가 가자고 한 거잖아. 라고 말하면 나는 싫다는 친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말이지 무지했던 것이다. 정면에 커다란 유리문은 한 짝이 없었지만 그 안은 거의 신축 건물이나 다름없었다.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런 곳이 어째서 폐허라고 불리는 거지. 당장이라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상태였다. 폐허치고는 깨끗하지 않냐며 친구에게 말을 붙였지만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친구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들어오자마자 가긴 어딜 가냐며 나는 2층도 보고 가자고 했다. 친구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친구를 겁쟁이라고 놀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가자 긴 통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 통로 끝까지 쭉 창문이 이어져 있어서 꼭 학교의 복도 같은 느낌이었다. 통로 중간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 흡연 장소처럼 재떨이도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카메라가 뒹굴고 있었다. 촬영해나 쓰일 듯한 커다란 카메라였다. 완전히 망가져서 먼지 투성이었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여기서 뭔가 일어났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1층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소리쳐 부르는 느낌이 아니었다. 서둘러 내려가 보니 친구는 입구 쪽 통로 끝에 안쪽에 있었다. 무서웠다. 친구는 통로 끝쪽 벽에서 큰 대자처럼 팔과 다리를 벌리고 딱 붙어 있었다. 그것도 벽을 보고 붙어 있었다.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보았다. 그저 벽을 보고 붙어 있을 뿐이었다. 어깨에 손을 얹은 순간 엄청난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여전히 벽을 향해 붙어 있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저 무섭고 두려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주차해 둔 차까지 뛰어갔지만 생각해보니 차 키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차 키가 필요했다. 건물로 돌아가려고 걷기 시작하는데 창가에서 친구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었다. 순간 친구가 장난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엄청난 기세로 웃고 있었다. 친구의 주위에는 1층 통로를 가득 메울 만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형태를 한 무수한 것들이 출근길의 전차처럼 친구를 지지기고 있었다. 나는 거의 반실성 상태였던 것 같다. 정신없이 산에서 뛰어내려왔다. 어둑해졌을 무렵 나는 겨우 근처의 역에 도착했다. 나는 힘들지 않았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그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운 좋게 택시를 탈 수 있었다. 행선지를 말하고 가는 내내 머리를 수그리고 갔다. 창문 밖을 보면 무엇인가 있을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아무래도 무서웠기에 편의점으로 가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어 겨우 냉정을 찾고 나서야 조금씩 후회가 되었다. 친구를 두고 오다니. 하지만 두 번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다.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 돌아와 있었다.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친구가 죽었다.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폐허에 갔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 때문이었다. 내가 친구를 두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방송국도 그래서 취재를 중단한 거겠지. 그것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동생. 선배의 친구인 T에게는 10대 여동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사소한 계기로 호스트 클럽을 접하고 빚이 생겼다. 그리고 상투적인 코스를 밟듯 호스트에게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궁지에 몰린 여동생은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다. T의 부모님은 건축업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버블 시기였을 때는 상당히 번창했었다. 하지만 하필 그 시기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 결국 여동생이 돈을 빼돌린 것이 계기가 되어 부모님의 회사는 도산하고 말았다. 살고 있던 땅도 빼앗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여동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상하겠다는 듯 자살을 했다. 어쩌면 달아나기 위해 자살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여동생을 매우 아끼던 T의 깊은 슬픔은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사채업자를 소개한 호스트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다. 하지만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잘못되어 시래에 빠진 부모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짓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티는 선배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호스트에게 조금 겁을 주자는 결론을 내렸다. 선배와 티는 또 한 명의 친구를 섭외하여 어느 날 이른 아침 술에 잔뜩 취해서 가게에서 나오는 호스트를 납치했다. 자동차 트렁크에 밀어넣고 폐허가 된 산속의 모텔로 데려갔다. 낡고 황폐해진 방 한 칸에 호스트를 밀어 넣고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 티는 그가 준비해온 꾸러미를 호스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사진 속의 여자를 기억하나? 그것은 죽은 여동생의 영정이었다. 티는 영정 옆에 흰색 천으로 둘둘 싼 목각 상자를 두고 말했다. 내 동생은 내게 사과받지 않으면 성불할 수가 없다고 밤마다 내 머리맡에 찾아온다. 24시간 줄 테니 그동안 동생에게 사과해라. 오늘 밤 머리맡에 동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널 풀어주겠다. 목이 마르다는 호스트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페트병의 물을 직접 먹여주는 티의 모습은 정말로 그 호스트가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을 무렵 세 명은 다시 집합하여 호스트를 가둬 둔 모텔 방으로 향했다. 감금해 두었던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분명 수갑 한쪽은 호스트의 한쪽 손에 나머지 한쪽은 세면대에 파이프에 채워둔 터였다.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갑은 그저 문방구에서 산 장난감이었다. 못 하나만 있으면 풀고 탈출할 가능성도 있었다. 호스트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두기는 했지만 폐 모텔은 커다란 도로에 인접해 있었다. 드물기는 해도 유동차량은 종종 있었을 것이다. 세 명은 탐색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티는 영정을 겨드랑이에 끼고 양손으로 목각 상자를 들었다. 이게 뭐지? 티는 목각 상자를 들더니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했다. 왜? 처음부터 납골 단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티가 말하길 아니야, 그냥 빈 상자였어. 납골도 다 끝냈고 겁이나 줄까 하고 가지고 왔었지. 그가 흰 천을 걷어내자 뚜껑이 덮인 목각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새까만 흙 같은 것이 잔뜩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하고 상자를 바닥으로 탈탈 털어 흙을 쏟아내보니 주먹만한 덩어리 한 개가 같이 떨어졌다. 선배와 티가 가까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그 덩어리를 찔러보니 그것은 바싹 마른 미이라처럼 보였다. 이거 태아의 시체 아니야? 선배와 친구가 얼굴을 마주하자 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 그 자식을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 선배와 친구들이 그를 바라보자 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유서에 써 있었어. 아기랑 같이 그 녀석이랑 같이 셋이서 살고 싶었다고. 선배는 티의 말을 들으며 이유도 근거도 없지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상자 속에는 태아의 미라가 들어 있었을 거라고. 분명 티가 그 호스트를 죽였을 거라고 말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침대 밑에 있던 여자. 국도 근처에서 내가 여자친구와 함께 겪었던 일이다. 대충 여기서 잘까라는 판단에서 이 모든 사건은 비롯되었다. 이 호텔은 2층짜리 건물이었다. 뒤쪽에 산이 위치한 거 이외에 주변에 건물 하나 없는 장소에 위치했었다. 이곳은 나갈 때 기계에 돈을 넣고 정산하면 문이 열리는 무인식 호텔이었는데 예의상으로라도 깨끗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곳이었다. 아니다, 단호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낡고 누추하고 더러웠다. 그날 나는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고 어디에 묵으면 좋을지 찾던 중이었다. 문득 그 호텔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빨리 쉬고 싶었던 탓일까. 나는 그만 이 사단의 근원이 되었던 그 한마디를 뱉고 말았던 것이다. 그냥 대충 여기서 자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밀려드는 찬바람에 잰 걸음으로 호텔 안으로 향했다. 방으로 들어가서 가벼운 호기심으로 방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화장실과 목욕탕, 그리고 침대. 한쪽 벽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벽을 기웃거리다 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상당히 오랜 시간 붙어 있었을 리라 짐작되는 부적들이 벽과 포스터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이다. 여자친구가 겁을 먹을 것 같아서 그녀에게는 밝히지 않고 나만 알아두기로 결정했다. 여자친구가 나온 뒤 나도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아까 방에 들어오자마자 체크했을 때는 분명 닫혀 있던 조그만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내가 창문을 쳐다본 순간 무엇인가가 슥하고 사라졌다. 목욕은 단념하고 조심조심 창문을 닫고 여자친구에게는 목욕탕이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대답이 없었다. 의아해서 보니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입술 앞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 소리가 얄얄프게 들려왔다. 여성이 허밍하는 듯한 희미한 노랫소리가. 그 소리는 점차적으로 커졌다. 아무 말 없이 우리 둘은 소리의 근원지로 시선을 돌렸다. 침대 밑이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일까. 나는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내려 침대 밑의 공간을 다 막아버렸다. 여성의 콧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는 평소에는 대담한 사람이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그런 그녀도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물론 나도 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안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여자친구와 의논을 해서 일단은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침대 밑에서 무엇인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불안해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막아두었던 이불을 들추어 침대 밑을 살폈다. 그러자 내 쪽으로 어떤 물체가 굴러왔다. 새빨간 립스틱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TV 위에 놓아두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았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분위기도 쇄신할 겸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기계를 켰다. 여자친구도 반색을 하며 리모컨을 손에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욕실에서 소리가 났다. 여자친구는 욕실 창문에 관해 모른다. 나는 혼자 욕실로 가서 기세 좋게 문을 열어젖혔다. 문이 열린 순간 싸늘한 공기가 나의 뺨에 닿았다. 또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창 밖에는 아까 쓱 지나갔던 그 얼굴 같은 원형 그림자가 언뜻 보였다. 나는 공포심을 지우려 강하게 힘주어 창문을 닫았다. 확실히 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노래방 기계를 작동시켰다. 별거 아니었어. 기분 탓인가 봐. 라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의 번호를 입력하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들어본 적 없는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내가 선택한 노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여자친구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흘러나오는 노래를 끄기 위해 중단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불러주는 번호를 내 손으로 직접 입력한 뒤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까의 그 구슬픈 반주가 흘러나왔다. 여자친구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흘러나오는 노래를 끄기 위해 중단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리모컨을 조작해 보아도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허둥지둥 짐을 꾸려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 되겠다. 나가자. 기계에 돈을 넣고 정산하기 위해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지만 공포로 손이 떨려 쉽사리 기계 안으로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필사적으로 기계에 돈을 넣으려고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구슬픈 그 곡은 끝나지 않을 듯 흘러나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랬다. 침대 밑에서 들려오던 여자의 허밍 소리. 바로 이 노래였다. 억지로 돈을 기계에 넣고 서둘러 정산을 마치자 문이 열렸다. 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도망치듯 국도를 달렸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 한 가지가 있다. 그 국도를 달리며 백미러를 힐끔 봤을 때 뒷좌석에 창백한 피부를 지닌 머리카락이 긴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던 사실을 말이다. 그 여성의 입술은 내가 침대 밑에서 주워 TV 위에 올려놓았던 립스틱 색깔과 똑같은 색을 띠고 있었다.